오늘은 초보 투자자도 할 수 있는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에 대해 많이 들어는 봤는데 직접 투자해 보신 적은 없으시다고요? 개념도 낯설고 아무리 들어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고액 자산가나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채권 투자가 요즘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개인들의 채권 투자 열풍이 전례 없는 기록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세간에는 이제 고점을 찍은 것 같아서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 같다면서 곧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온다고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때 이자 소득과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겠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판단 때문에 채권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숫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이 순매수한 채권 규모가 벌써 지난해 연간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하는데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연초 이후 7월 17일까지 총 20조 6천억 원의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가 20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하니까 반년여 만에 같은 규모의 채권을 사들인 셈이니 인기가 대단한 게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이 채권 투자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채권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채권은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증서를 증권화한 것입니다. 증권은 무엇인가요? 투자가 가능한 문서를 말하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회사, 기타 법인들이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으면 정해진 기간 후에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채무증서로 만들고 그것을 증권화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 사고 파는 빈문서이지만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신뢰할 만한 주체라는 거죠. 그 빈문서를 거래 가능한 유가증권 형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채권을 사는 것은 돈을 빌려준다는 의미이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돈을 빌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이자로 돈을 상환해주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수단 중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을 비교해보면 투자자의 지위는 채권자와 주주로 나뉠 수 있고요. 채권은 만기가 있는 기한부 증권이지만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다만 연구채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또 채권은 이자 지급의 의무가 있고 주식은 없습니다. 권리로는 채권의 경우 원리금 상환 청구권, 주식은 의결권이라는 것이 있죠. 보통주에 해당되겠죠. 또 특징으로는 채권은 안전하고 기대 수익이 한정되어 있고 주식은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지만 기대 수익이 제한이 없다는 점, 이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의 의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은 잘 알지만 채권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를 보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채권은 발행 주체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등이 있는데요. 국채와 지방채는 이름에서도 예상하시겠죠? 정부가 찍어내면 국채, 지방단체, 자치단체가 찍어내면 지방채입니다. 그럼 특수채는 뭘까요? 한국은행이나 특수은행, 공사나 공단에서 찍어내는 것을 특수채라고 말하는데요. 크게 비금융 특수채와 금융 특수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금융 특수채의 예를 들면 한국전력채권이나 가스공사채권, 수자원 공사채권 등과 같은 비금융권의 특수채가 있는데요. 국가기관의 지원을 받은 공사나 공단의 개념이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겠죠. 금융특수채는 산업금융채권이라는 상금채, 중소기업금융채권이라는 중금채, 수출입은행채권이라는 수금채, 수출입채라고 불리고, 농업금융채권은 농금채, 수산금융채권은 수협채 등으로 금융권의 특수한 채권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금융특수채와 비금융특수채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나 정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정부보증채권으로 국공채와 회사채의 중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채권의 수익률은 국채, 특수채, 회사채 순이고 반대로 안정성은 국채, 특수채, 회사채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논리가 적용이 되겠죠? 국가가 찍어내는 국채부터 이름도 잘 모르는 기업이 찍어내는 회사채까지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한 게 채권인데요. 국가는 안정적이라서 금리가 나가도 사가지만 회사채는 은행이나 예금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기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는 국공채로 분류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의미가
있는 반면에 회사채는 회사별로 상환 능력이나 신용의 차이가 있어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다는 점. 채권에 투자하는 방법은 직접 투자하는 것과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직접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알채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서 설명한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을 선택해서 매매하는 것입니다. 장외채권과 장내채권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보통 살 사람을 정해놓고 발행을 하는 게 채권이죠.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채권 투자는 매우 안정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기관 투자자라면 쉽게 매도를 안 하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일반인 투자자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장외채권과 장내채권은 시장에서 나오는 과정을 구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장외채권은 기관 투자자가 그리고 한국거래소 채권시장, 개인 투자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장내채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의미하고 일종의 도매시장으로 표현을 해서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채권도 많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가 증권사, 개인 투자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나오는 채권을 장외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장외 채권은 기관 투자자가 증권사에 내놓은 채권들로 해당 증권사가 대규모로 매입한 뒤에 수수료를 붙여서 고객에게 되파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채권들로 소매시장에 비유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되도록 직접 투자한다면 장외 채권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장내외 채권을 선택했다면 다음은 단가, 금리, 시기, 등급 등 채권의 특성을 비교해서 종목을 선정해야 하는데요. 운용 자금의 성격, 투자 성향에 따라 얼마나 오래 투자할지, 투자 기간, 장기물인지 단기물인지 금액을 결정합니다. 보통 1,000원부터 채권 매수가 가능한데요. 특정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면 회사 이름을 검색하면 됩니다. 채권을 검색하면 각 채권별 위험도와 등급이 나타나는데요.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최소 BBB 플러스 등급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 이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고요. 또 알아둬야 할 개념은 잔존기간입니다. 이건 채권의 만기를 말하는데요. 원금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로 언제를 원하는지 개인의 재무 플랜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채권별로 이자 지급 방법이 다르다는 점. 통상 1개월, 3개월, 6개월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자는 바로 주식 계좌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HTS, MTS로 매수하기, 이제 매수하는 단계죠. PC나 모바일로 제공하는 매수 가능 수량 계산기를 통해서 자신이 매수하려는 금액을 적고 입력 완료를 누르면 매수 가능한 채권 숫자가 나오고요. 채권 정보 확인서 정독하고 채권 위험도 설명서 꼼꼼히 읽어보고 동의한다면 매매 버튼을 통해서 주식처럼 바로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계산한 예상 수익률은 만기까지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하고요. 물론 채권 단가가 오르면 만기 이전에 시장에 중도 매도해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채권 단가가 떨어진다면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이자 수익을 다 받을 수 있겠죠. 위험 리스크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 발행사가 파산하면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신용도를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의 신용평가사들은 채권을 부도날 가능성, 신용 이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용 등급을 매기게 되는 것인데요. 신용 등급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8개의 등급으로 구분되고요. 보통 AAA부터 BBB 마이너까지가 투자 적격, 그 이유가 투자 부적격 단계로 평가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BBB 플러스 이상 매수를 권한다는 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만기는 길수록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긴 것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이건 투자 전략에 따라 만기 짧은 것만 선택하든지 긴 것만 선택하지 둘 다 선택하는 이런 걸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잔존 만기가 1년 내외 정도로 남은 채권이 은행 예금과 비슷하게 인식되어서 초보 투자자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겠죠. 또 동일한 신용등급이라면 채권 수익이 높은 채권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특히 세금은 또 표면금리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에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선택하면 세후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해외 채권 직접 매수를 혹시 원하신다면 해외 채권은 최소 매수 금액이 $100이고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채권과 마찬가지로 하면 되겠죠. 증권사 해외 채권 탭에서 매수 가능한 채권 종류를 확인하고 각 상품의 수익률과 만기, 이자 지급, 주기 등을 확인하면 매수 끝! 이때 해외 채권은 달러로 발행해서 환전해야 하므로 환율과 원화 금액을 따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수익률과 만기 등이 다르니까 여러 개 증권사 계좌가 있으시다면 회사별로 비교해서 유리한 걸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간접 투자, 채권형 펀드와 채권 ETF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각각의 장점, 단점이 있는데요. 우선 직접 투자하는 방식은 투자 금액이 많은 경우에 유리하고요. 이자 소득만 과세하고 매매 차익에 따른 이익은 비과세입니다. 반면 간접 투자할 때는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에도 과세가 되는데요. 또 채권 가격이 떨어져도 만기까지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 회수가 가능하지만 ETF 투자 시에는 매매 타이밍에 따라 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도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ETF는 뭐니 해도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간편한 거래의 편의성이라는 큰 장점이 있죠. 혹시 ETF에 대해서 1도 모르겠다 혹은 개념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에 기초 개념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권형 펀드에 투자하는 것도 초보 투자자들에게 좋을 수 있는데요. 분산해서 투자해서 개별 채권보다는 채권 가격의 변동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만기까지 원금이 분양되는 만기 매칭형 ETF 나왔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채권의 장점과 투자할 때 유의할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채권의 장점으로는 첫째, 확정금리라는 거. 주식은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오를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은 많은 것들이 약속이 된 것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에서 달라지는 것은 시장 가격인데요. 이건 살 때 또 확정이 됩니다. 얼마의 채권을 살면 어느 정도 수익을 얻겠다, 언제 이자가 들어오겠다, 만기에 얼마의 원금이 들어오겠다는 것이 사는 순간 비교적 명확하게 스케줄 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 현금 흐름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채권은 주식과 달리 이런 확정된 금액과 스케줄이 미리 예측과 다음 플랜을 세울 수 있는데 도와준다는 점이 크나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권의 장점 둘째, 만기 이자를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나눠서 계속 준다는 점입니다. 대표체인 채권들은 3개월마다 이자를 주고요. 미국의 채권형 ETF 같은 경우는 매월 이자 분배금이 나옵니다. 만기에는 원금은 돌려받는 것이고 만기까지 계속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주식은 아니지만 마치 배당주처럼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매력 포인트겠죠? 유의해야 될 점은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바로 부도 리스크입니다. 국가든 회사든 발행기간이 파산하면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거. 특히 후순위 채권은 일반 채권에 비해서 금리가 높은 편이지만 변제순위가 낮으니까 선순위 채권이 먼저 변제된 후에 원리금 회수가 가능해서 발행기간 파산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또 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채권 발행기간의 파산 위험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상품 위험 등급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신용등급뿐만 아니라 판매회사가 별도로 금융상품을 평가한 상품 위험 등급도 꼼꼼히 확인하면 좋겠죠. 금융회사는 채권 판매 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외에 투자자 관점에서 환매의 용이성, 상품 구조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상품 위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뻔하고 잔소리 같지만 하나 더 추가하자면 채권의 투자 설명서, 신용평가서 등도 살펴보아야 할 주요 정보라는 점 반복해 봅니다. 채권이 펀드나 파생결합 증권보다 상품 구조가 간단하다고 생각해서 수익률만 확인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발행 기간에 사업 위험 등 원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꼼꼼히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에서 직접 장외 매수했더라도 해당 채권이 상장이 돼 있다면 HTS나 MTS 등을 통해 장내 매도할 수 있지만 해당 종목의 장내 거래량이 적다면 거래 체결이 매우 어려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ETF 고를 때도 유동성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 개념이겠죠? 최근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무엇보다 단기에 필요한 자금이 장기 채권에 묶이지 않도록 채권의 잔존 만기가 운용자금의 투자 목표 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워렌 버핏은 어느 채권에 투자했나? 지난 5월 12일 버핏이 투자한 현금 확보를 위한 ETF로 다음과 같은 상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 국채에 투자하는 ETF였다고 하네요. 사실 저도 이 중에 하나 투자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